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권영임 작가의 오빠는 없다입니다. 사무실에 신입 여사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을 부르는 오빠라는 호칭이 불편한 한 사람, 정혜인데요. 고졸 여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그녀, 함께 입사한 여자 동기들은 다들 퇴사하고 이제 정혜만 남았습니다. 승진은 못했지만 호봉은 꼬박꼬박 올라 웬만한 중소기업 또래 남자 사원보다 연봉이 높은 골드미스 정혜인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또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하는 압박이 상당합니다. 목을 조여오는 이 슬픈 현실에서 그녀도 기댈 만한 등 넓은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권영임 작가의 오빠는 없다.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빠는 없다. 권영임 지음. 도서출판 바람꽃. 사무실 여성들에게 접근한 남성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갈취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CCTV 화면에 흐릿하게 보였다. 연봉도 높고 경력 있는 여성들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는 뉴스였다. 정혜는 얼마나 모자라면 사기를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다. 상도의 전화를 기다리며 그나마 마음을 다독였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정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쉽게 섞이지 못했다. 점심 식사도 구내 식당을 피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거나 김밥을 사서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해결했다.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고 그보다 2배 비싼 6,000원짜리 캐러멜 마키아토를 마시며 자신을 달래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사무실에 부는 수상한 바람은 신입 여사원들이 들어온 뒤부터 시작되었다. 신입사원 채용이 구조조정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오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의 입에서 나온 오빠 호칭은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하늘거리며 사무실에 흩날렸다. 은빛 비늘 반짝이며 파도 위를 튀어오른 물고기처럼 천장으로 솟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휘돌아 오빠로 불린 김대리에게 당도하는 그 짧은 순간 정혜는 속이 느글거렸다.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해벌쭉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김대리를 향해 쏘아붙이고 싶은 한마디를 꾹 눌러 참았다. 그래, 말해봐. 얼마나 좋으면 그래를 연발하며 꼬리 살랑대는 강아지를 품에 안듯이 두 팔 벌려 환영할까. 젊으나 늙으나 오빠 소리 한마디면 뒷목 잡고 쓰러지게 좋아한다더니 정혜는 목전에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A4 용지 한 장 달랑 들고 김대리 앞으로 쪼르르 달려간 신입은 김대리 얼굴 가까이에서 상큼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오빠를 불렀다. 오빠, 잘했나 봐주세요. 한없이 여린 연약한 누이에게 온정을 베푸는 다정한 얼굴로 김대리는 용지를 살펴보았다. 정혜뿐만 아니라 부장, 과장, 사원들의 시선도 두 사람을 향해 있었다. 잘했네. 근데 할인아, 머뭇거림 없이 김대리가 거침없이 부른 할인아. 이건 김이사 박 부장이 정혜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불러대던 정혜야의 복사판이었다. 정혜야에서 이정혜 씨로 불리기까지 머리에 붉은 띠만 두르지 않았을 뿐 10여 년 넘게 투쟁해온 결과를 한 번에 뒤집어버린 쿠데타였다. 놀고 있네. 마음속으로 한없이 비웃으며
정혜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승진은 못했어도 호봉은 꼬박꼬박 올라 웬만한 중소기업 또래 남자 사원보다 정혜의 연봉이 높았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열등의식 해소 방안이든 여가 활용이든 어쨌거나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면서 철학이며 서양 클래식 음악 등 교양을 쌓는 한편 얼마 전부터는 와인 열풍에 와인 학교에도 등록했다. 나름대로 골드미스 대열에 낄 수 있었던 건 대기업 연봉과 기업이 주는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회사 덕분에 집안의 기둥이라는 맏딸의 막중한 책무도 다했다. 정혜 앞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건 대통령께서 고졸사원도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난 후부터였다. 언론에서 선수를 치며 금융권에 다시 고졸사원 채용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심층 보도하기 시작했다. 고졸인 정혜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인데도 그런 공약들이 어쩐지 음모 같았다. 회사가 두고두고 내세우는 슬로건 하나가 있었다. 고졸이 4년 지나면 대졸과 균등 대우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뒤로는 명예퇴직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공문만 돌지 않았을 뿐 언제 또다시 목을 치는 칼날의 회오리가 몰아칠지 알 수 없었다.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라고 가슴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해도 정혜는 압박을 느꼈다. 두 사람이 모여 수근거리며 힐끔거려도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허둥거리며 자기 검열에 들어갔다. 개 같은 세상. 39 정의 입에서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왔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혜가 다니는 그룹에서도 고졸사원 채용 열풍이 불었다. 고졸들을 왕창 뽑아 가로수 심듯 각 부서에 하나씩 내려보냈다. 넓은 사무실에 파티션으로 구분된 부서에 한 명씩 배치된 신입 여사원들은 메아리가 서로 화답하듯 경쟁적으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오빠를 연발했다. 마치 기계솥 안에서 팝콘이 터지는 듯했다. 어느 때는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불러대는 합창으로 무슨 오빠 교향곡이라도 연주하는 공연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남자 사원들은 하늘에서 막 강림한 선녀를 대하듯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부럽지? 이정희 씨도 나한테 오빠라고 한번 불러보시든가. 잔뜩 눈을 치뜬 정혜를 향해 박 부장이 이죽거린다. 오빠 좋아하시네. 정혜는 박 부장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부서 여사원을 불러 휴게실로 데려갔다. 하리나, 사무실에서 오빠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말도록 해. 열불이 나서 들끓는 속을 억지로 가라앉히며 훈계를 하다 보니 자신이 듣기에도 맹탕 같은 말이 되고 말았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내가 부르는 거 못 들었어? 신입은 고개를 갸웃했다. 부장님이랑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부르던데 김 대리님 부르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으면 앞으로 대리님이라고 부르면 돼. 직책이 없으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근데요, 언니. 또 뭐? 언니들한테는 언니라고 하는데 왜 오빠들한테는 오빠라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다. 정혜도 딱히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오빠라는 호칭에 내포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말이지. 아무튼 사무실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 응? 알았지? 명색이 하늘 같은 선배의 불효령인지라
사무실에서 오빠 소리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어김없이 오빠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남자 사원들이 드러내놓고 원하는 만큼 사라지지 않았다. 정혜는 고졸 여사원으로 입사하여 아직도 여사원이다. 함께 입사한 여자 동기들은 다들 퇴사하고 정혜만 남았다. 결혼해서까지 남자 사원들 시중 드는 게 지겹다며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설령 남는다 해도 대부분 임신과 동시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좀 더 길게 버티던 여사원들도 육아휴직을 누리는 일은 좀채 없었다. 미리 선수를 써서 그 자리에 대타를 채용해버리거나 돌아온다 해도 엉뚱한 곳으로 발령이 나 있기 때문이었다. 법보다 무서운 건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혜와 함께 근무하는 여사원들의 연령대가 정혜와는 5, 6년 차이가 나고 신입들과는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났다. 저기요, 언니라고 하기엔 연세가 많으신데 이모라고 불러야 할지. 내가 네 이모야? 네? 내가 네 이모냐고. 아닌데요. 근데 왜 이모라고 불러? 신입 앞에서 찬바람을 일으키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장실도 휴게실도 그렇다고 밖으로도 나갈 수 없을 때 무작정 찾는 곳이 바로 회사 옥상이었다. 입사한 뒤 상사에게 처음 야단을 맞고 올라와 실컷 울던 자리였다. 물탱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구석진 곳을 찾아 쪼그리고 앉았다. 정혜에게도 한때 상큼 발랄 남자 사원들의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떨어졌다.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온 건 그때였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대출 가능하다는 스팸 전화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이정혜 씨 맞으신가요? 일과 성공 프로그램 작가입니다.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에 정혜는 울컥 목이 맸다. 그런데요? 일과 성공 프로그램을 아시죠? 알기는 압니다만 제게 무슨 일로... 예. 이번 콘셉트는 직장에서 성공한 고졸 여사원이 대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졸 사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학력의 허구성도 함께 짚어본다는 의미가 크죠.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간단한 일상을 확인한 다음 방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각 그룹사 인사부에 요청하여 신상을 파악했다는 말과 함께 본인이 출연을 원치 않으면 면담 사항은 비밀에 붙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럼 먼저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혜는 8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고 근속 연수는 20여 년이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상대는 정혜의 직책이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난 다음 취미생활과 회사 밖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인문학 강좌를 듣고 휴일엔 북한산 둘레길을 2-3시간 정도 걷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와인 학교에 등록해서 와인 공부까지 한다는 대답도 해주었다. 그러자 남자는 촬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둘레길 가는 일행은 누구인지, 코스는 주로 어디인지를 물었다. 불광동에서 진관사를 거쳐 효자비 쪽으로 혼자 산책하는 정도라고 대답하자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자상한 배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혜는 휴일이면 집 근처 영화관에서 예술성이나 작품성 있는 영화를 빼놓지 않고 감상한다는 얘기까지 들려주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곧 다시 연락을 하겠노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사무실에 들어오니 김 대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며 물었다. 좋은 일은 아니고 일과 성공 프로에서 전화 받았어. 출연할 수 있는지 가능성 타진한다는. 설마요. 그 프로는 뭔가 성공한 여성들이. 정혜는 어쨌거나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열흘, 보름이 지나도 방송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출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일요일 오전 9시가 되면 TV를 켰다. 그 프로를 자주 시청했던 건 아닌데 채널을 고정한 이유는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연예인들을 모아 끌어가는 프로들은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늘어놓는 건 그렇다 치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억지 웃음을 유발하는 게 시청자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영 싫었다. TV 속 세상에는 온통 사랑뿐인데 노동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는 정혜와 동갑인 39살 공무원의 하루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 문제로 그만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무원은 국가에서 그만두라고 종용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에 정혜는 왜 일찌감치 공무원이 되지 못했는지 때늦은 후회가 일었다. 성공한 여자의 삶을 보던 정혜는 초라하고 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어딘가로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회사에서 성공이라는 날개를 꿈꿀 때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자신의 일처럼 다가와 좋았는데 때 아닌 고졸바람이 불면서 명예 아닌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초라해지는 처지에 더욱 우울해지고 말았다. 방송에 출연이라도 해서 초라한 신세를 잠시라도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 고졸 여사원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접었다. 등산화를 꺼내 신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만큼 답답했다. 배낭에 오이 하나, 생수 한 병을 넣어 6호선 독바위역에서 내렸다. 335 배낭을 짊어진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정혜는 그들의 뒤를 따라 걷다가 진관사 둘레길인 왼쪽으로 들어섰다.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있어 산책이라고 하기엔 좀 힘이 들고 등산이라고 하기엔 밋밋했다. 진관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2시간은 좋게 걸리는 코스라서 다녀오면 적당히 익은 파김치처럼 노곤해진다. 운동을 마쳤다는 만족감이 무엇보다 좋았다. 한 주 간격으로 녹음이 짙어지는 풍경도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산을 내려온 뒤에도 답답한 마음이 영 가시지 않았다. 주점으로 들어가 부추전과 막걸리 한 병을 주문했다. 정희가 앉아있는 앞쪽으로 등산객들이 잔을 비우고 있었다. 부추전을 막 입으로 가져가려다 말고 주점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향해 정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고도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인사를 하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남자인지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쥐어짜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인문학 강좌.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철학 강좌에서 본 남자가 떠올랐다. 그렇다고 뒤늦게 인사를 따로 할 생각은 없었다. 남자도 혼자 왔는지 막걸리와 파전을 시켰다. 정혜는 막걸리를 가득 부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말을 걸어올 듯도 했지만 남자는 혼자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왁자한 남녀가 자리를 뜨고 정혜와 그 남자 둘이 남았다.
정혜는 흘금흘금 탐색을 시도했다. 머리가 벗겨지지도 않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잔을 드는 모습이 함께 잔을 부딪히고 싶을 만큼 괜찮아 보였다. 술잔도 저렇게 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혀로 입술을 훔쳤다. 순간 정혜는 그의 혀가 자신의 입술에 닿은 듯 야릇한 흥분이 밀려왔다. 더 이상 앉아있다가는 먼저 다가갈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입 여사원들의 오빠 호칭으로 바람끝 차가운 3월의 봄바람 같은 싱숭생숭한 분위기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시들해졌다.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 터졌다. 신입들의 인원만큼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 때문이었다. 정혜는 이럴 때 보란듯이 사직서 던지고 나갈 일이 생긴다면 다른 기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올 만한 능력이나 배경이 있다면 모아둔 돈이라도 있다면 수없이 많은 가정을 들어가면서 가당치도 않은 희망사항들을 머릿속으로 나열해 보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에서 잠시 노연한 것일 뿐 자신의 생계는 어찌할 것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이 정혜의 생활비까지 대줄 수는 없을 터였다. 정혜는 식용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국 여행에서 가이드가 엽기 요리를 소개할 때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산채로 원숭이 골을 먹는 사람들의 얘기였다. 뻥 뚫린 둥근 탁자 밑에 원숭이를 앉혀놓고 뇌를 파먹는다고 했다. 골이 먹히는 동안 공포에 떠는 원숭이에게 탬버린을 안겨주는데 탬버린 소리가 멈추면 사람들이 먹는 것을 멈춘다고 한다. 탬버린 소리가 멈추었다는 것은 숨이 멎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혜는 그 다음 얘기가 산채로 골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오래도록 뇌리에 남았다. 사람들이 원숭이를 고르려고 원숭이 우리로 다가가면 그들 스스로 힘이 약한 녀석 하나를 골라 앞으로 밀어내며 나머지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정혜를 점찍은 사원들은 벼랑 끝으로 정혜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 부장의 면담은 노골적이었다. 정혜가 하던 일을 김 대리에게 넘기라고 했다. 입사하여 지금까지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주요 업무는 정혜 담당이었다. 참담한 심사가 될 때면 늘 오르던 건물 옥상이 이렇게 높은 줄 미처 몰랐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저 아래 사람들이 엄지 손톱으로 꾹 누르면 눌릴 것처럼 작아 보였다. 정혜는 건물 밑으로 가는 넥타이 맨 남자들을 손톱으로 꾹꾹 눌러 죽였다. 김 이사, 박 부장, 아니 후배인 김 대리라도 되는 듯 진이겼다. 김 대리에게 업무를 넘기라는 박 부장의 말을 듣고 옥상에 올라와 손톱으로 박 부장과 김 대리를 차례로 눌러 죽여도 시원해지지 않았다. 어쩐 일인지 난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활짝 펴고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하지만 끝내 날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직은 대기 발령이나 해고 통지서는 날아오지 않았다. 그래, 닥칠 때 닥치더라도 우선은 사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인문학 강의실을 향하면서 정혜는 산에서 만났던 남자 생각이 문득 났다. 퇴근 후에 술이나 마시고 회식 끝나면 비틀거리며 노래방을 찾고 양복 입고 폼을 잡아도 상사 앞에서 손이나 비비는 지질한 모습의 동료들도 함께 떠올랐다. 헐렁한 남방에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남자. 자기 개발을 위해 인문학 강의를 듣는 남자. 정혜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의가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책을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오던 정혜였다. 강좌는 보통 8주 과정이었다. 정혜는 어떤 강좌를 듣든지 회원들과 따로 시간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강의가 끝나고 로비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소파에 앉았다. 슬금슬금 강의실 주변을 살폈다. 원래 인원도 10명 정도인데다 한둘은 늘 결석자가 있어 수업을 듣는 사람은 7, 8명이 보통이었다. 지난주에 정혜를 뺀 나머지 수강생들이 강사와 함께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뒤풀이를 한 탓인지 회원들은 서로 친해 보였다.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혜는 갈비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은 뻐근한 한기를 느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 그건 정혜가 근무하는 사무실 모습이었다. 그들끼리 모여 왁자하게 떠들며 웃고 있는 게 사무실을 옮겨놓은 것 같아 불편했다. 그 자리에 자신이 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 한두 번 비켜나 있다 보니 늘 그래왔던 사람처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사무실에선 누구 하나 정혜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정혜에게 먼저 다가왔다. 저 뒤풀이 한다는데 가실 건가요? 함께 가시죠. 정혜는 간절히 기다리던 말이었지만 다른 대답이 튀어나왔다. 아니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 말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남은 커피 한 모금과 삼킨 건 갈비뼈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였다. 전철역을 향해 걸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는 정의 뒤로 자동차 경적이 짧게 울렸다. 창문을 내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전철역 가시죠? 타세요. 정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또 거절했다. 거의 다 온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아쉬웠다. 그 남자도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냥 타고 갈 걸. 드라마 한 장면이 머리를 스쳤다.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의 여사원을 실장님이 등장하여 구제해주는 드라마였다. 할 수만 있다면 이미 사라진 남자의 승용차를 부르고 싶었다. 주말인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엄마를 찾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돌렸다.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재개발이 확실하지도 않은 단독주택 한 채가 전부였다. 그 재산을 미끼로 정혜는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떠맡겼다. 아니, 지금껏 가족의 생계를 짊어졌던 자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았을 뿐이었다. 엄마에게 가는 대신 영화관을 찾았다. 베토벤 현악 사중주를 주제로 한 영화였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었다. 정혜는 영화가 끝나고도 한참을 앉아있다 밖으로 나왔다. 저기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정혜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그 남자였다. 어머, 혼자 오셨나 봐요. 질문을 해놓고 정혜는 쑥스러워 입을 다물었다. 커피나 한잔 하자는 남자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따라 나섰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연이 깊은데 통성명도 안 했군요. 제 이름은 박상도입니다. 전 이정희예요. 영화, 인문학, 와인 등 해박한 지식에 정혜는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와 얘기하다 헤어졌다. 다음 강좌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일요일 아침 습관처럼 일과 성공 프로를 보다가 등산화를 신고 둘레길 입구로 들어섰다. 저만치 앞에 가는 남자가 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
정혜는 눈을 의심했다. 구불구불 오르막길을 올라 평평한 바위에 앉아 오이 하나를 막 입에 물을 때였다. 혼자 앞서가던 남자가 돌아보았다. 그 남자였다. 아, 아, 남자의 감탄사에 반가움이 묻어났다. 정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면서 정혜가 앉아있는 쪽으로 되돌아서 왔다.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정혜는 막 입에 물려고 했던 오이를 두 동강 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오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또 만났군요.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오늘은 내가 가는 코스로 가볼까요? 남자의 제안에 정혜는 묻지도 않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레길과 달리 생각보다 산은 험준했다. 가파른 곳에서 남자가 내미는 손을 스스럼 없이 잡았다. 손만 잡았을 뿐인데도 그가 살갑게 느껴졌다. 2시간여를 돌아 북한산 입구에 내려왔을 때는 해가 막 떨어져 주변이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다. 파전을 시켜 먹던 조그만 주점으로 내려와 막걸리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정혜는 그동안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남자가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왜 결혼도 못했다는 말까지 하는 거죠? 바보 같아요. 저도 결혼 못했어요. 바보 아니에요. 남자가 쑥스럽게 웃었다. 정혜는 그에게 궁금한 게 많아졌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직장은 어디세요? 여의도입니다. 무역회사예요. 어머, 저도 여의도인데. 정혜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다음 일요일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혼자서 산을 내려오지 않아도 좋고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것도 좋았다. 속력에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정혜는 급격하게 남자에게 기울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정혜는 만나지 못했다. 산을 내려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시간을 정혜는 기다렸다. 남자가 주는 대로 술을 마시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취해버린 날이었다. 이거 아세요? 요즘 우리 사무실이 얼마나 웃기는지. 진짜 웃기는 것들. 뭐가 그리 웃겨요? 아니,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들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오빠, 오빠. 오빠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 소리 듣고 좋아 죽겠다고 하는 것들이나 다들 미쳤어요. 미쳤어. 나도 오빠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혜는 순간 그 오빠라는 말에 마술이라도 걸린 듯 그가 정말 어깨를 기대어도 좋을 오빠로 느껴졌다. 사무실이 아니니까 오빠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오빠, 오빠. 정혜는 술에 취해 점점 눈이 풀어지며 오빠를 불러댔다. 정혜 씨,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요. 일어나요. 바래다 줄게요. 남자의 한쪽 어깨에 기대어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갈증이 들어 눈을 떴다. 흐트러진 모습이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각오 없었다.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 가슴을 쓸어내리던 손길. 이런 모습으로 그와 밤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수치스러웠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잠이 들지 않아 뜬 눈으로 출근 시간을 맞았다. 문자 수신음에 허겁지겁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정희 씨, 잘 잤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침을 맞았어요. 오빠가. 상도의 오빠가라는 표현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데이트 장소는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정혜의 원룸이 되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보기를 했다. 상도가 사온 꽃을 꽃병에 꽂는 것도, 상도가 들고 오는 과일을 깎아 예쁜 접시에 담아 함께 먹는 것도, 그에게 가끔 오빠라고 부르는 호칭에도 정혜는 모든 게 새로웠다. 후식으로 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프로포즈를 고대하고 있었다. 드라마에 나오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인 실장님까지는 아니어도 목을 조여오는 이 슬픈 현실에서 등 넓은 오빠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대리에게 일을 넘기고 난 이후 정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다만 스스로 명예로운 퇴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밝혔다. 할 일 없이 책상을 지키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어 옥상에 올라 하늘을 보거나 건물 아래에 다니는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상도를 만난 이후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억압하는 이사, 부장 등을 손톱 밑에 눌러주기는 놀이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일요일 늦은 아침을 먹으러 온 상도와 마주 앉았다. 그날따라 상도는 침울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 아니야. 상도가 욕실에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보름 후에 갚을 수 있다면서 돈을 융통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혜에게 들리고도 남았다. 정혜가 먼저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진짜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한데 우선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혜는 머뭇거리다 대답을 했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름 정도면 가능할 거야. 중국 다녀와서 연락할게. 덕분에 큰 건 하나 해결하겠다.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적금을 해약하여 그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그에게 큰 건이라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이 일만 해결되고 나면 좋아질 거야. 다녀와서 얘기하자. 그가 돌아오겠다는 보름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가 없는 서울이 텅 빈 듯했다.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에게 오랜만에 문자가 왔다. 정혜야, 뉴스 보다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어떤 나쁜 놈이 연봉 많은 대기업 노처녀들한테 접근하여 사기를 쳤다는구나. 너도 조심해라. 고맙다는 답장을 보낸 정혜는 뉴스 검색창을 띄웠다. 친구 얘기는 사실이었다. 대기업 여사원들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친 이 남성의 수법은 다양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여사원들에게 대부분 방송 출연을 미끼로 접근하였습니다. 얼마 전 정혜가 본 뉴스에서도 연봉 높고 경력이 많은 여사원을 노린다고 했다. 피해 여성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종류도 다양하구나 그러면서 정혜는 사기를 당할 정도의 레벨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자신이 더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방송 출연 미끼라는 말이 목에 걸렸다. 중국의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시 다니러 왔다는 상도를 만나 정혜는 생각난 듯이 물었다. 오빠,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대기업 여사원들을 상대로 사기친다는 남자 얘기요. 글쎄, 금시초문인데. 나야 뭐 사기당할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한 2천만 원만 더 융통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 꺼내지 말아야겠네. 정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맞다. 그러고 보니 나도 2달 전 방송 출연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무산되었나 봐요. 그때 그 남자도 오빠처럼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비교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나를 비교하는 거야? 상도가 벌컥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다. 담배 한 갭이 피우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혜는 상도와의 우연한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다. 극장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상도를 만났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어째서 이제야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아쉽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하고 많은 북한산을 오르는 코스에서도 하필 그 시간에 상도는 정의 눈앞에 나타났다. 인문학 강좌까지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다. 뜬 눈으로 꼬박 눈을 뜬 정혜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출근했다. 김대리가 정혜 앞으로 쪼르르 달려왔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세상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사원들만 골라 사기를 쳤다잖아요. 그래서 정혜 씨도 그 전화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지난번 그랬잖아요. 그 전화가 그 남자라는 증거 있어? 아니면 된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캐릭터 독특하시네. 이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계단을 천천히 딛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른 봄이라고는 하지만 꽃샘 바람이 매서웠다. 난간에 올라서서 건물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먼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스스로 주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행복했다. 상도를 의심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정혜는 자신의 말이 무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고 그가 알려준 사무실 전화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는 사람이 없다. 오빠가 사라졌다.